오픈 채팅방 일주일간만 오픈해두고 가을까지 추가해는 더 안 받겠습니다. 요즘 제가 에디보이에라에 개인적으로 좀 질려서 다른 게 볼 게 없나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뭐 네임드 아카이브 셀러들도 요즘 다루는 게 큰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런 셀러들이랑 트렌드 셀러들이랑 시간차가 크게 없다 보니까 그런 아이콘들이 뭘 입냐를 눈여겨보고 셀러들이 아이템을 소싱해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셀러들이 네임드 셀러 물건을 사서 플로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뭐 리아나, 칸예, 카티, 라키, 비버, GD 등 그런 셀럽들이 여태 플로어를 만들었다면 차세대 아이콘이 누가 될까라는 생각을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연초에 칸붕이 선생님 한 분이랑 대화를 하면서부터 노스웨스트, 칸예 딸내미 패션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노스웨스트 패션이 아이템적으로나 지향하는 모드 자체가 좀 흥미롭긴 한데 이런 모드를 뭐 칸예 DNA를 타고 나서 본인이 지향하는 색이 벌써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완성도가 이렇게 높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노스 나이도 나인데 본인이 이런 이미지를 직접 메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이미지를 메이킹한 역할이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노스보다 노스 스타일리스트의 스타일에 더 빠져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스 스타일링도 하고 있는데 킴 카다시안이 스타일링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인맥한 없이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어시스턴트로 시작을 해서 칸예한테 간택받고 커리어를 제대로 쌓은 인물이라 칸예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칸예와 서로 영향을 주던 뎀나 바질리의 영향 또한 많이 받아서 뎀나 모드 스타일링 이해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 무드를 익히는 과정에서 칸예가 킴 카다시안 스타일링 때문에 옷 쇼핑 셔틀 시켜서 발렌시아가에서 13억 원을 몇 시간 만에 긁고 온 것도 레전드고, 이 인물 소개 영상 만들기로 한 이유가 스타일리스트란 직업이 단순히 옷을 입히는 직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성분들이 스타일적으로 참고하시기에 이 사람 스타일 자체로 너무 좋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노스웨스트가 차세대 아이콘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판을 짜게 될 진짜 무서운 최종 보스는 다닐 레비 같이 뒤에서 그 아이콘들의 비주얼 디렉팅을 통해 그들의 음악 혹은 그 외 요소들을 아웃핏, 시각적인 요소로 대중들을 세뇌시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직업이 스타일리스트라는 걸 이 영상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칸예 웨스트와 뎀나 바질리아를 흡수해 여왕들을 만드는 퀸 메이커, 스타일리스트 다닐 레비입니다. 다닐 레비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출신으로 예멘 및 페르시아계 유대인 혈통이고요.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워낙 언론 노출을 꺼려하는 편이라 언론 인터뷰에서 유년 시절이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극도로 자제를 하는 편이라고 하고, 그래서 본명은 다닐 레비가 아니고 다니엘 레비고요. SNS 이름을 다닐 레비로 지어둔 게 다니엘 레비를 SNS에 검색하면 바로 본인이 노출 안 되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건 다니엘 레비의 출신지인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저희가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중동 국가에서 노출이 심한 옷이나 파격적인 패션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익히들 알고 계실 거고, 예를 들면 한국 아이돌들도 저런 나라 투어 가면 최대한 노출을 피한단 말이죠. 근데 다닐 레비가 추구하는 현재 스타일이 이것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레비의 가정은 꽤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10대 때 레비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나 미국 LA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충격을 꽤 많이 받았대요. 본인은 수수하고 헐렁한 린넨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변 동급생들이 아베크롬비를 입고 있었대요. 유년 시절엔 노출이 심한 옷이나 파격적인 패션은 허용이 되지 않는 환경이니까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풍경 속에서 살다가 미국 할리우드나 힙합, 스트릿 문화에서 엄청난 컬처 쇼크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을 받아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잡지나 뮤직비디오 등을 보면서 패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패션을 억압되고 소외된 것만 같은 환경에서 패션을 자신만의 탈출구이자 돌파구로 삼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이더 아크맨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게 시작한 패션에 대해 본인이 가진 열정을 깨닫고는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아카데미아 이탈리아에서 디자인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인물들을 다루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대학 시점에서 항상 거물들은 터닝 포인트를 잡아요. 다니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배웠었대요. 학교는 창의적인 면보다는 기술적인 면에 치중된 교육을 했다고 하고, 그런 교육들은 본인이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질 않았고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레비가 깨달은 건 레비 본인은 옷을 직접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옷들을 해체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스타일링에 자신이 훨씬 더 미쳐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다시 LA로 넘어가서 스타일링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LA로 넘어간 게 바로 할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 일이 있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인맥이란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취준생 신분으로 일을 LA에서 처음부터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닐 레비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점은, 이 인물이 완벽주의와 독립적인 성향이 정말 강하다는 거고 실행력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때 여러 곳에 메일을 하루에 5, 60통씩 무작정 보내면서 무페이로 일할 각오까지 하면서 본인 뜻을 밀어붙여요.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맨땅에 헤딩하면서 커리어를 쌓은 인물이라는 거고요. 그러다 리아나의 스타일리스트였던 멜 오텐버그의 어시스턴트로 2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거물급 셀럽 스타일링에 기초를 익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큰 기회가 하나 찾아옵니다. 리아나의 오텐버그 밑에서 일하다가 다른 아티스트의 스타일리스트 팀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당시 다른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팀은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접촉하게 된 오텐버그 팀의 어시스턴트로 있던 레비의 침착하고 차분한 일처리 능력을 본 한 아티스트가 레비한테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비한테 본인 투어 스타일리스트 자리를 즉흥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칸예 웨스트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레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봐야 되는데요. 칸예 측이 합류하고 바로 메인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어시스턴트로 시작을 해서 후엔 칸예의 최측근의 메인 스타일리스트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칸예 통해서 겪은 게 레비한테 참 큰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레비가 칸예에게서 흡수한 것들이 이게 현 레비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칸예라는 인물 자체가 패션을 보는 관점이 레비라는 인물의 성향과 상당히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칸예라는 인물이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양반은 어떤 브랜드를 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를 중요하게 보던 사람이고, 스타일리스트란 직업 자체가 있는 옷을 골라서 원하는 모드를 만들거나 없으면 작업해서 만든다로 크게 방식이 갈린단 말이죠. 칸예란 양반은 저 두 방식 중에 없으면 만든다라는 성향을 가진 인물이란 말이에요. 칸예한테는 이지란 제국이 있잖아요. 그런 칸예 밑에서 있으면 배우게 되는 게 당연히 스타일링만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만드는 시스템에 대해서 실무로 배움을 얻습니다. 칸예라는 양반이 원하던 건 기성복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에 없던 옷을 계속 만들고 싶었다는 건데, 그런 칸예를 통해서 레비는 스타일링만 한 게 아니라 이지 샘플실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옷을 해체하고 새로 패턴을 떠서 만드는 등 여러 작업을 하면서 디자인 감각을 길렀습니다. 한마디로 있는 옷을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단순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 제작 및 커스텀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급 역량을 갖추게 됐다는 거고요. 칸예가 패션계를 뒤흔들었던 이지 대형 패션쇼와 룩북 촬영 당시에 다니엘 레비는 백스테이지에서 수백 명의 모델들의 착장을 총괄 관리하는 스타일링 팀의 핵심이었고, 이지 특유의 디스토피아풍 무드, 누드톤과 어스톤의 레이어링, 밀리터리 룩의 재해석 등은 다니엘 레비의 손을 거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후 칸예가 발렌시아가와 협업한 이지의 엔지니어 바이 발렌시아가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도 다니엘 레비는 비주얼 디렉팅과 킴 카다시안은 캠페인 착장을 조율하며 이지 디자인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뎀나가 발렌시아가 있을 때 칸예랑 둘이서 그 시대를 향유했었잖아요. 뎀나가 배트멍이 있을 때부터 칸예가 뎀나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지지했었고, 이지게 엔지니어드 바이 발렌시아가라는 프로젝트도 선보이고, 칸예가 발렌시아가 런웨이에 직접 서기도 했었고, 지금은 과거 칸예의 트롤로 둘 사이가 결국 파국이긴 하지만 칸예는 자신과 대화가 통하는 몇 안 되는 인물로 늘 뎀나를 꼽았었고, 뎀나 역시 칸예를 기존의 틀을 부수는 진정한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라며 서로를 영혼의 파트너로 칭했었는데, 그랬던 만큼 서로에게 끼친 영향이 너무나도 컸고,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도 칸예의 전 아내인 킴 카다시안 스타일에도 영향을 끼쳐서 킴 카다시안이 인간 발렌시아가가 됐었고, 둘의 최측근에 있던 레비 역시 그때 뎀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레비가 뎀나 영향을 받았다는 게 그냥 받은 수준이 아니에요. 인터뷰만 보더라도 레비가 뎀나를 정말 시켜 올려주고, 이 시기가 레비라는 사람의 스타일이 확립이 되던 시기입니다. 칸예의 영향으로 디자이너 뎀나의 광팬이 된 그녀는 뎀나의 배트멍 시절부터 발렌시아가까지 전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져 킴 카다시안만의 발렌시아가 클로셋을 구축했습니다. 21년이 여러 의미로 전설의 시작이었던 한 해입니다. 21년 2월이 킴이 칸예 상대로 공식적인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던 시기고요.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칸예가 본인이 멘토로 나서서 킴을 뮤즈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여태까지 해놨잖아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 정도예요. 근데 그런 칸예랑 킴이 갈라서게 됐어요. 그래서 킴이 이혼 소송 직후에 당시 겪던 가장 큰 고충이 뭐였냐면, 칸예 없이 내가 패션 아이콘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엄청난 패닉과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 킴 옆에 있던 인물이 누굴까요? 칸예와 뎀나를 흡수한 다니엘 레비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레비는 킴의 메인 스타일리스트는 아니었고요. 당시 킴의 메인 스타일리스트는 베네다 카터 등 다른 인물들이었고, 다니엘 레비는 파파라치 컷 대응이나 24시간 피팅 대기 현장 등 현장 실무를 주로 서포트하면서 킴과의 신뢰를 쌓아둔 상태였는데, 킴 카다시안과 칸예 웨스트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고 스타일팀의 대대적인 교체가 일어나면서 다니엘 레비가 킴의 메인 스타일리스트로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 레비에게 주어진 숙제는 칸예 없이도 유지되는 킴 카다시안의 스타일, 즉 킴 카다시안의 패션 홀로서기였습니다. 이게 되게 골치 아픈 숙제였던 게, 2012년 이후 약 10년 동안 그녀의 패션 이미지는 거의 모두 칸예의 영향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칸예가 사라지니까 킴이 어느 정도로 패닉이 왔었냐면, 방송에서 칸예 없이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패션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아무래도 이혼 후에 킴이 칸예 스타일을 지우고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법한데, 글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니엘 레비 이노님은요, 보법이 다릅니다. 아예 정반대로 오히려 더 칸예스럽게 가요. 왜냐하면 킴 카다시안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칸예 스타일이 너무 강하게 연결이 돼 있었고, 브랜드 이미지를 갑자기 바꾸면 킴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전이 아니라 안정화라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그때 다니엘 레비가 선보인 킴의 룩이 대표적으로 전신 스판덱스나 얼굴 가리는 마스크, 과장된 오버사이즈 코트 등 발렌시아가로 뎀나 미학을 유지합니다. 유명한 작업물로는 21년 8월 돈달 리스닝 파티에서 보여줬던 웨딩드레스 룩, 맥갈라 올블랙 커스텀 세트 룩 등을 보여주면서 발렌시아가 에라를 본격적으로 열었고, 다니엘 레비도 이때부터 제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둘이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도 칸예가 다니엘 레비랑 킴한테 여러 가지로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일화로 21년 10월에 킴 카다시안이 미국 간판 코미디 쇼 SNL의 메인 호스트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짤 되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상이 마음에 들지 않던 칸예가
다닐 레비한테 발렌시아가 매장을 통째로 털어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다닐 레비가 밤새 공수해온 옷들로 킴 카다시안 호텔 옷장을 풀 세팅을 시키고 그중 선택돼서 SNL에서 킴이 선보인 형광 핑크색 발렌시아가 푸츠룩과 거대한 깃털 코트룩은 인터넷을 마비시키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닐 레비는 킴 카다시안의 정권을 쥔 메인 스타일리스트로 완전히 굳혀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칸예가 다닐 레비한테 쇼핑쇼트 시켜서 만들어진 룩으로 킴이 SNL 나가서 한 얘기가 자기랑 칸예가 이혼한 이유는 딱 하나다. 그 양반의 성격이다라면서 칸예 디스를 갈겨버리고요. 그 SNL에 나가기 위해 다닐 레비가 칸예 옷셔틀로 나가서 발렌시아가에서 단 몇 시간 만에 긁어온 금액은 무려 13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칸예 없이 홀로서기를 할 때 다닐 레비가 취한 첫 번째 전략이 안정화였다면 그 다음엔 좀 다르게 갑니다. 킴 카다시안 스타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칸예기와 다니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칸예기의 킴 카다시안이라는 사람을 보자면 칸예 프로젝트의 일부처럼 보였고 패션을 소비하는 사람, 즉 발렌시아가나 핫한 아이템 및 스타일을 소비하는 셀럽으로 보였다면 다닐 레비는 칸예 없이도 킴이 그런 흐름을 만드는 사람, 패션을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게 킴이라는 이름을 브랜딩하려고 애를 씁니다.